예, 아까 프로그램 시작할 때 서울 강남역을 연결해서 상황을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범람이 우려되는 도림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도림천에도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 자, 김청윤 기자가 지금 나가 있죠. 예, 김청윤 기자, 지금 사람들 출입은 통제가 되고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서울 도림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도림천 출입로는 이렇게 차단봉으로 막혀 있습니다. 오전부터 내린 세찬비로 하천 수위가 점점 불어나다 이제는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를 침범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현재는 조금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어 수위도 조금 내려간 상황입니다. 오후 3시 기준 서울 하천 수위는 해발 기준 도림천 31.86m, 우이천은 29.45m, 중랑천은 34.12m를 기록했습니다. 강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하천 주변에 계시다면 빨리 대피하셔야 합니다. KBS에는 지금도 서울 구로구, 안양천 등에서 시민들이 아직 걸어다니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도심지와 접하고 있는 좁은 하천들은 언제나 범람할 수 있어 최대한 접근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제 경기 여주시에서 70대 남성이 소양천 주변을 걷던 중 급류에 휩쓸려가 숨진 채로 발견됐고 부산 합창청 실종자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김 기자 있는 곳을 보니까 빗줄기는 다소 소강 상태인 것 같지만 그래도 화면 속에서 비치는 그 도림천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위험해 보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서울 전역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부터 서울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시내 모든 하천은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서울시는 이곳 도림천을 포함해 청계천과 고독천 등 27개 하천을 모두 출입 금지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공무원 3,600여 명을 대상으로 1단계 비상근무를 발령해 불의의 사고에 즉각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천 주변 반지하 주택들도 물막이를 설치하는 등 침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최대 250mm 이상의 강수량이 예보된 만큼 당국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갑작스러운 범람이 있을 수 있으니 통제가 안 돼 있는 곳이라도 접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도림천 앞에서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네, 도림천 상황까지 살펴봤고 이어지는 정규 뉴스 시간에도 저희가 비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8년 만의 인상이라고 하는군요. 버스 요금은 다음 달 중순에 300원이 올라서 1,200원에서 1,500원이 되고요. 서울 지하철은 150원 올라서 10월부터 1,250원에서 1,400원이 됩니다. 예,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서울시 설명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시민들 부담만 키울 게 아니라 다른 대안, 좀 근본적인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교통 네트워크의 김상철 위원장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공공교통 네트워크 김 위원장께서 지난 네네. 2월에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위한 공청회에 시민단체 자격으로 이제 참석을 했다고 네, 들었는데 그 공공교통 네트워크가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요. 네. 2007년도에 만들어진 단체고요. 예. 그 지하철과 버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조합, 그리고 환경단체, 그다음에 이제 전장년 등 이용단체, 그리고 전문 연구소들이 모여서 공공교통이라고 하는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네트워크형 단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교통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또 별도로 모여서 만든 단체다. 거기서 이제 저는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특정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연대 조직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네. 서울시는 아무튼 지금 지하철 적자가 1조 원이 넘고 연간이죠, 연간. 그리고 버스는 지금 8,500억 원 수준이다. 지금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요금을 올려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총평을 듣는 차원에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이 공공 대중교통으로 흑자를 보는 날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대중교통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이 제공해야 되는 공공 서비스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재정의 분담 비율과 그다음에 요금 수입의 비율의 적정 기준을 만드는 것 때문에 이제 사회적 공론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는 적자라고 하는 단일한 이유를 가지고 요금 인상을 얘기하고 있는 셈이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해외에서의 논의되는 것과 좀 비교했을 때는 좀 지나친 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해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여쭙자면 항상 이렇게 그
교통요금, 대중교통요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다른 나라 이제 선진국 대도시하고 이제 서울하고 비교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두 가지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요금 체계와 관련된 비교를 할 때 요금 시스템이 우리나라와 외국이 다르다는 걸 고려해야 됩니다. 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회권 기준의 요금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기권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뭐 한 달 단위. 맞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좀 장기로 가시는 분들도 어느 도시를 가든 뭐 일주일권이나 혹은 한 달권을 끊어서 지역에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정기권이 굉장히 발달돼 있지 않죠. 해외의 경우에는 정기권의 경우 최대 30%에서 50%까지 할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일회원권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실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얼마큼 부담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 정도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의 경우에는 적자가 얼마다 이런 논리로 요금 구조를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재정 지원을 전제로 해서 재정 지원의 비율이 얼만큼이고 요금 수입을 통한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 비율이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북미나 혹은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50%를 넘지 않습니다. 요금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비중이 5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대도시의 경우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기권 개념까지 포함을 시키면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뭐 어디가 비싸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 그 최근에 그린피스에서 조사한 그 각 도시의 대중교통 요금의 부담 비중을 갖고 비교한 게 있는데요. 그 대상국 중에서 한 절반 정도 중간에서 약간 밑으로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요금을 인상하자는 쪽에서는 항상 우리가 너무 싸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당연하죠. 좀 종합적으로 네, 봐야 된다라는 네, 거고. 맞습니다. 또 이제 적자에 대한 어떤 인식도 조금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네, 맞습니다. 말씀도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버스 얘기부터 해보자면 지금 서울시 버스 체계를 이른바 준공영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근데 위원장께서 계신 그 공공교통 네트워크에서는 그런 표현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일단 오늘은 제가 준공영제라고 네네. 쓰겠는데, 이 준공영제가 뭔지부터 조금 개념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준공영제를 처음 듣는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은 대부분 공영제의 절반 정도로 준공영제를 이해합니다. 예. 그런데 공영제라고 하면 운영 체계가 공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 이를테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통제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실제 운영되는 사례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선에 대한 것, 그다음에 운행에 대한 권리는 다 민간 사업자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수익금 공동관리형 혹은 이윤보장형 민영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개념입니다. 그럼 지금 설명을 하고 그래픽에서 있죠. 나온 것을 토대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준공영제가 뭔지를? 이를테면 현행 준공영제의 경우에는 네. 개별 회사들의 적자를 보존해 주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각 지역마다 사업자 조합이라고 하는 사업자 단체가 있습니다. 예. 해당 사업자 단체에서 개별 회사들이 벌어들인 운송 수익과 사용된 운송 비용의 총합을 견주어서 서울시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올해 운영을 했더니 운영 적자가 이만큼이 나왔어. 라고 하는 것을 청구하게 되면 예. 이제 서울시는 그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검증 절차를 통해서 예. 실제로 그 총액의 적정 수준을 보존해 주는 겁니다. 다 보전해 줍니까? 아니면은 적정 수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현행 표준 운송 원가에 따르면 대당 원가라고 하는 것이 편성이 되고 그 대당 원가에는 주요한 인건비나 내지는 비용들이 다 포함되고 적정 이윤이라고 하는 것도 한 5% 정도 보장되는 방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견주어서 적정성을 판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표준 운송 원가라는 표현이 아까 들어갔는데 네네. 그게 이제 버스 한 대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네, 맞습니다. 예, 그걸 기준으로 이제 서울시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자 단체들이 그렇게 서울시에 청구하는 방식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1년에 서울시가 보전을 얼마나 해줍니까? 통상적으로? 최근에 이제 2021년 2년 기준으로 한 8천억,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으로는 4,500억 편성했다가 5월 달에 추경을 했는데 다시 4,500억 정도가 편성이 됐죠. 그럼 8천억, 9천억. 9천억 이렇게 되는 그렇게 1년에 서울시가 그 정도로 버스회사 사업자 단체한테 주는데 네. 그러면 그 사업자 단체들은 그 8천억 되는 돈을 알아서 이제 나눠 갖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적자가 많이 난 회사도 있고 네. 흑자가 나는 회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네. 공개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시는 업체별 정산 데이터가 있다고는 얘기하는데 예. 2004년도 준공영제가 진행된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업체별 보조금 그 수령 내역이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보조금이 총액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그것이 업체마다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는 뜻이죠. 자신들끼리 알아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아, 예. 근데 그 8천억, 9천억 되는 돈은 다 시민들의 세금이죠. 세금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언뜻 이해하기에는 준공영제든 뭐든 간에 그 손실을 좀 보전해 줌으로써 버스 노선을 계속 유지하고 공공성을 유지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네, 그 맞습니다. 목적이 네네. 취지가 그러려면은 손해가 보는 회사한테 좀 보전을 해주는 게 상식적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제안을 드리는 것도 이게 준공영제가 첫 단추를 잘못 낀 것 중에 하나가 예. 업체별 보조 방식입니다. 근데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현행 법에도 그렇고요. 적자 노선에 대한 선택적 지원 방식으로 가면 이게 업체 중심이 아니라 노선 중심으로 지원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주장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예. 하면 훨씬 더 지금과 같은 논란을 피할 수 있는데 이거를 업체별 정산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업체의 이윤도 보장해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들 입장에선 소규모 영세 업체를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해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별 업체당 보상이고 거기에 이윤이 보장되는 방식이니까 예. 조그마한 업체를 합쳐서 크게 만들 이유가 없죠. 조그마한 회사를 가지면 거기에 사장, 임원, 관리직 인건비가 다 보장이 되는 구조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65개의 시내버스 회사가 거의 난립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아, 예. 근데 제가 자꾸 궁금증이 드는 거는 노선으로 보전해 주는 거랑 네. 회사로 보전해 주는 게 결과적으로는 비슷해지지가 않나요? 사실 총액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슷할 수는 있으나 예. 이제 시민들에게는 이런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될 수 있겠죠. 이를테면 예. 어떤 노선의 경우에는 흑자를 보고 그 흑자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어떤 노선의 경우에는 많이들 안 타니까. 예, 적자 비중이 얼만큼 되고 이것 때문에 재정 지원이 이만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투명하게 드러나니까 예. 사실은 재정 지원 규모가 설사 비슷하다 하더라도 정보의 투명성과 그다음에 정부의 재정 지원금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어떤 신뢰를 높이는 데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준공영제의 문제점이 지금 언급하신 그런 부분도 네, 있지만 맞습니다. 또 다른 부분이 최근에 이제 탐사 보도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이른바 사모펀드 문제. 네, 맞습니다. 이건 뭐 어떤 얘기입니까? 사실은 사모펀드가 진입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해서. 네, 맞습니다. 대전이나 인천과 같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곳부터 지금 인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기적인 투자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펀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현행 준공영제가 일반적인 사모펀드의 투자처로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이 준공영제 체계는 이윤을 보장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되게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사모펀드가 그렇게 버스 회사를 인수했을 때 네.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위해서 최근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차고지를 매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초기 이 금융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단기적인 수익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네, 투자자들에게 그래서 대부분 초기에는 차고지나 혹은 그 사옥을 중심으로 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에 투자금을 회수를 하고 그래서 단기 수익금을 만든 다음에 준공영제 하에서 보장되는 이윤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 시기까지의 그 투자 이윤율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차고지를 매각하고 그러면 네. 예,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되느냐? 이 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맞습니다. 확장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노선이 바뀔 수 있죠. 이를테면 A라고 하는 지역의 차고지를 중심으로 노선이 있었으면 그 차고지를 가기 위해서 노선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 노선을 이용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차고지가 사라져서 다른 지역의 차고지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노선 변경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노선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정차했었던 차가 더 많이 이동을 해서 옮겨야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차고지를 변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도 재정적인 입장에서도 시의 혹은 시민의 부담이 더 되는 것은 노선 확실하죠. 변경은 시의 허가 사항은 아닙니까? 허가 사항이긴 한데 보통 이것을 심의 정도를 하고요. 그런데 차고지가 변경된 상황을 서울시가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댈 데가 없다고 하는데 예. 그것을 변경을 안 해줄 그럼 차고지 수가 없는 변경 거죠. 문제 말고도 어떤 문제점들이 또 있습니까? 요약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모펀드는 버스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모펀드가 버스 회사를 인수했다 해도 길어봤자 5년 정도의 이 시세 차익을 보고 빠져나가야 이제 되니까. 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 그렇게 나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버스 회사가 갖고 있었던 자산이나 혹은 잉여금과 같은 것들을 현금 자산들을 대부분 투자자들에게 그 배당하는 방식으로 소진하고 나갈 겁니다. 예. 그럼 그 이후에 운영 전문 회사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공공이 인수를 하던 간에 그 남아있는 버스 회사의 경우에는 거의 자산이 없는 업체들이 넘어가게 되겠죠. 기업을 부실하게 만든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부실한 기업을 떠맡는 쪽도 고생이지만 예. 그 부실한 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야 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노선을 줄인달지 배차를 늘린달지 아니면 노동자를 해고를 한달지 결국 시민들 피해로 그렇죠. 이어진다는 결국 시민들의 거죠.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모펀드를 인수한 회사들이 많습니까? 어느 정도 서울에 됩니까? 한 서울에 한 6개 정도가 되고요. 예. 인천 같은 경우는 전체 버스 회사의 한 30% 정도가 꽤 사모펀드가 적지 인수했습니다. 않군요. 예, 제주도에도 예. 한 곳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탐사 보도가 좀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대안을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방금 전 언급하신 대로 준공영제라는 토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버스 회사들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네네. 투자처로서. 네. 그러면 이 준공영제를 좀 바꿔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민간 사업자, 버스를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줘서라도 이 서비스를 유지시키는 것은 그만큼 대중교통 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예. 그런데 민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인센티브 방식도 있지만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우리는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완전 공영제를 말하는 겁니까? 완전 공영제나 부분 공영제나 우리나라에서 현재 공영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가 13군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어디가 그렇습니까? 대표적으로 공영제로 지금 완전 공영제 같은 경우는 신안군이나 아니면 정선군 같은 경우가 완전 공영제 그 지자체가 형태를 하고 운영하는 있고요. 건가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예. 그리고 부분 공영제의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보면 이제 화성시가 대표적이죠. 예, 그래서 부분적으로 도시공사 내에 버스 사업본부를 설치해서 직접 버스를 운영하는 형태가 있고요. 인천광역시도 인천교통공사 내에 버스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처럼 부분적인 공영제를 시행하는 사례가 이미 있죠. 예. 그래서 민간 회사가 운영하는 노선의 경우에는 어쨌든 흑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거니까 그건 민간 회사 중심으로 갖고 가라. 예. 대신에 적자의 폭이 넓거나 혹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노선의 경우에는 공공 책임하에 노선을 신설해서 공영제로 운영하는 방식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대안입니다. 예. 오늘 사실 그 지하철 우리 노인분들의 무료 탑승 부분도 얘기하고 얘기할 게 더 있는데 네네. 다음번에 그거는 좀 미뤄야 될 것 같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러면 돌고 돌아서 요금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네네. 그러면은 지금 공공교통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이런 어떤 근본적인 제도적 대안, 네. 근본적 고민 이런 것들이 좀 더 선행되고 탐구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면 맞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이런저런 약속을 되게 많이 합니다. 예. 이번에 요금 인상이 되면 뭘 하겠다 하는데 저희가 핵심적으로 문제를 잡았던 건 2015년에 요금 인상이 됐을 당시에 예. 서울시는 지하철 경영 개선 그리고 그다음에 그 버스 준공영제 제도 개선 등을 이미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금을 올리고 나서는 사실은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요금을 인상시켰으니 끝난 게 아니라 서울시가 그럼 지킬 약속들을 이제 시민들한테 약속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는 무엇을 해줄 건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계속 묻기 위해서 활동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아쉽네요. 예, 더 좀 탐구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심도 있는 토론을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